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밤중 병원 중환자실에는 심장 박동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삐, 삐, 삐. 기계음은 차갑고 무미건조했죠. 칠흑 같은 새벽, 복도 끝 형광등마저 깜빡이는 그 시간에 박혜부는 숨을 헐떡이며 병실 문을 열었어요. 76의 나이에도 2시간을 달려온 탓에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무릎은 관절염 때문에 욱신거렸고 가슴은 숨이 차올라 터질 것만 같았어요. 침대에는 며느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은 지 벌써 사흘째였죠.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해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차가운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체온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한때는 따뜻했던 그 손이 아들을 안아주지 못한 채 이렇게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해분이 백발의 의사를 붙잡고 물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죠. 할머니,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해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준비라니 무슨 준비를 하란 말인가. 25의 아들을 낳고 30 전에 말기병을 얻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며느리였어요. 빚에 쫓기다 갓난아이마저 친가에 빼앗기고 그렇게 20년을 아들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법원 판결로 양육권을 잃었고 친가 쪽에서는 연락조차 끊어버렸죠. 며느리는 그 후로 병이 더 깊어졌어요. 아들을 그리워하며 울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해부는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흐느꼈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돈이라도 있었으면 웅이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윤희. 해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은 여전히 감긴 채였지만 입술만은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보고 싶다. 그것은 의식이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생존 본능이 내뱉는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20년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 이름을 생의 마지막 순간에 불러내고 있었던 거죠. 해분의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심박수가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해가 뜨기 전까지가. 말을 잇지 못했죠. 해부는 며느리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웅이 엄마 들리나? 내가 우리 웅이 데려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심장 박동기의 신호음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삐, 삐, 삐.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 손주분이 군대에 계시다고 하셨죠? 아침이 밝기 전까지 오시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군부대는 새벽에 면회가 절대 안 됩니다. 규정이 엄격해서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해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아니면 우리 웅이 엄마가 다시는 아들 얼굴을 못 봅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마지막 한 번도 못 보고 가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해부는 병실을 나와 복도를 뛰었습니다.
76의 몸이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무릎이 아파도 숨이 차올라도 계속 달렸습니다. 병원 현관을 빠져나오니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4월 초순이었지만 새벽 기온은 영하였습니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15분이었어요. 첫 차까지는 아직 1시간 20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해부는 낡은 가방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도윤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두 팔을 벌리고 카메라를 향해 달려오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웅아, 할매가 꼭 데려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해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손은 시려서 감각이 없었고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꼿꼿이 서서 첫 차를 기다렸습니다. 첫 차가 도착한 건 새벽 5시 30분이었어요. 해부는 비틀거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창밖으로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해부는 사진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대까지는 3번을 갈아타야 했고 거기서 또 2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3번의 환승 끝에 해분이 부대 앞에 도착한 건 오전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2시간을 걸었죠. 포장도 안 된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왔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해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에 든 사진이 땀에 젖어 구겨졌지만 꼭 쥐고 있었죠. 드디어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높은 담장, 그 앞에 서 있는 위병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해부는 헐떡이는 숨을 가다듬고 위병소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창구 안에는 이등병 서일찬이 앉아 있었어요. 20살 막 입대한 지 2달밖에 안 된 신병이었죠. 그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무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해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서일찬은 고개도 들지 않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습니다. 저, 이등병 이도윤 좀 불러줄 수 있을까요? 해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제야 서일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죠. 뭐, 지금 근무 시간인데요? 서일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시간에 오면 어쩌자는 건데요? 면회 시간도 모르세요? 해부는 더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게 아이 엄마가 위독해서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잠깐만이라도 얼굴 좀. 서일찬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여기 병원 아니고 군부대라니까요. 할머니 감정 호소에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병사 2명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저기 또 저런 민원인이네. 맨날 저러니까 골치 아프다니까. 해부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웅이 사진인데요. 이 아이 엄마가 정말 얼마 못 버티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일찬은 그 모습을 보더니 더욱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사진? 아? 그리고는 고의적으로 할머니가 내민 사진을 손등으로 탁 쳤어요.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구겨진 사진은 위병소 앞 시멘트 바닥을 굴렀고 지나가던 병사의 군화 밑에 밟혔죠. 아! 해분이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주우려 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에는 군화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도윤이의 환한 미소 위로
시커먼 흙이 묻어 있었죠. 뭐 이런 걸 들고 와요, 진짜. 서일찬이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전쟁이라도 난 줄 아세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부대 앞에서 민폐 끼치는 겁니다. 규정 무시하고 떼쓰면 다 들어줄 것 같아요? 옆에 있던 병사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이등병 하나 때문에 부대가 멈춰야 합니까? 해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얼굴만이라도. 목소리는 이미 간청이 아니라 애원이었죠. 하지만 서일찬은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할머니. 서일찬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그 이도윤? 지금 문제병사로 분류돼 있습니다. 부대 내부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 중이고요. 면회 절대 불가해요. 특히 가족 면회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해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문제병사라니. 우리 웅이가 무슨... 모르겠고요. 규정이 그렇다니까요. 서일찬은 창고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계시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 들어갑니다. 돌아가세요. 철컥 셔터가 반쯤 내려왔어요. 해부는 그 틈새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셔터는 완전히 닫혔죠. 해부는 위병소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또 저러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햇볕이 따가웠습니다. 4월의 봄볕이었지만 해분에게는 모든 게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무릎에서 흐르는 피는 바지를 적셨고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해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뒤적였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버튼식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액정은 금이 가 있었고 버튼은 달아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특별한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백룡 앱이라는 이름으로요. 해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20년 만에 거는 전화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고 도윤이를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마침내 해부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뚝, 뚝, 뚝. 해분의 심장은 그 신호음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세 번째 신호음이 지나갈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해부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백룡아. 간신히 짜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해분이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어요. 2초의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목소리의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이십니까? 백룡 장군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나다. 해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백룡아, 미안하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렀어요. 백룡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다치신 겁니까? 해부는 위병소를 올려다봤어요. 굳게 닫힌 셔터, 그 위로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나 지금 부대 앞에 있다. 우리 손주 웅이가 있는 부대.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웅이 엄마가 아마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싶은데 전화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룡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어진 거였죠. 지금 당장 부대 이름 말씀해 주십시오. 백룡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깔려 있었어요. 해부는 떨리는 손으로 위병소 옆 팻말을 읽었습니다. 육군 제7보병사단 23년대. 알겠습니다. 백룡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어요. 어머니, 지금부터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절대 그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해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백룡아.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웅이만 좀. 어머니. 백룡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우리 열셋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해부는 휴대전화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폭우가 쏟아지던 그 무서운 밤이 떠올랐죠. 산사태가 일어나 군장교 13명이 흙더미에 묻혔었어요. 구조대가 오기 전 해부는 맨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손톱이 다 뜯어지고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13명을 모두 살려냈어요. 그중 한 명이 백룡이었고 나머지 12명도 모두 그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열셋 형제라 부르며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왔죠. 하지만 해부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베풀고 대가를 바라는 건 자신의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순간 백룡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청사 6층 작전회의실에서였어요. 그는 회의 중이던 참모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 중단합니다. 지금 당장. 투스타 장군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죠. 까카 무슨. 묻지 마십시오. 백룡은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단체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열셋 비상집결. 아무 어머니. 좌표 육군 제7보병사단 23년대. 문자는 순식간에 12명에게 전송됐습니다. 그리고 10초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출발. 이동 중. 헬기 대기 완료. 지금 갑니다. 포스타 장군 1명, 투스타 장군 3명, 원스타 장군 8명. 각자 다른 곳에서 회의를, 결재를, 보고를 하던 그들이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안보보좌관으로 있던 원스타 장군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카카. 긴급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눈을 크게 떴지만 장군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죠. 국방대학교에서 강의 중이던 원스타 장군은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비상상황 발생. 생도들이 웅성거렸지만 장군은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있던 투스타 장군은 서류 결재판을 떨어뜨렸어요. 우당탕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돌아보지도 않았죠.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에 있던 투스타 장군이 외쳤습니다. 헬기 4대 즉시 이륙 준비. 목적지 제7보병사단. 부관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각하, 승인 절차가. 지금 내가 승인한다. 당장 움직여. 13명의 장군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지휘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고 헬기들이 속속 이륙했어요. 서울 상공에서 4대의 헬기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관제탑이 연락을 해왔죠. 식별부호 확인 바랍니다. 육군 작전 헬기 사령부 소속, 긴급 작전 수행 중. 하늘에서 땅에서 13명의 장군이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부대는 아직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지. 위병소 안에서 서일찬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옆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진짜 웃기지 않아? 부대가 뭐 동사무소야. 민원 넣으면 다 들어줄 줄 알아?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얼어붙게 될 터였습니다. 해부는 위병소 앞 그늘에 앉아 사진을 닦고 있었어요. 군화 자국을 손톱으로 긁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웅아, 할매가 곧 데리러 갈게. 하늘 저편에서 희미하게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부대 지하 1층 어둡고 습한 복도 끝에 위치한 격리실에서 이등병 이도윤은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포승줄 자국이 선명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사흘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태였죠. 이도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중사 하나가 의자를 뒤로 젖히고 앉아 말했습니다. 담배 연기를 도윤의 얼굴에 뿜으며 비웃었어요. 그냥 봤다고 해. 내가 부대 비리 장부를 봤다고 인정하면 끝나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본 적 없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도윤은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우연히 열린 서류함을 보게 됐어요. 그 안에는 부대 군수품 횡령 내역이 적힌 장부가 있었죠. 수억 원대의 군수품이 빠져나간 기록, 그리고 그것을 묵인한 간부들의 명단까지. 도윤은 그 순간 서류함을 닫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 장면을 봤던 겁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문제병사로 낙인 찍혔어요. 부대 기밀을 엿봤다는 혐의로 지하 격리실에 감금됐죠. 휴대전화는 압수당했고 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면회도 전화도 편지도 금지였어요. 도윤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죠. 이 새끼가 진짜. 중사가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쿵, 도윤이 의자째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옆구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통증이 밀려왔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내가 뭘 봤는지 우리 다 알아. 그냥 실토하고 조용히 넘어가. 안 그러면. 중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쓰러진 채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가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할머니였죠. 엄마 쪽 할머니.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 외할머니는 참 대단한 분이셨어. 폭우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냈다더라. 그리고 엄마. 도윤은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생후 6개월 때 헤어졌으니까요. 친가 쪽에서 양육권을 가져갔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죠. 아버지는 재혼했고 도윤은 새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궁금했어요. 친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일으켜 세워. 중사의 명령에 옆에 있던 일병이 도윤을 끌어 일으켰습니다. 의자를 다시 세우고 도윤을 앉혔어요. 도윤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죠. 이등병 이도윤. 중사가 도윤의 턱을 손으로 잡아 올리며 말했어요. 너 지금 상황 파악 못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나가려면 우리 말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영창 가는 건 시간 문제야. 아니,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협박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중사가 혀를 찼습니다. 이 고집불통 새끼가. 그리고 뒤에 서 있던 일병에게 고개짓을 했어요. 물 줘. 일병이 양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어요.
중사가 웃으며 말했죠. 목마르지? 사흘 동안 물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도윤은 물을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시고 싶으면 인정해. 내가 장부를 봤다고.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사가 물을 쏟아부었어요. 차가운 물이 도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4월이었지만 지하는 추웠고 젖은 옷은 체온을 빼앗아갔죠. 도윤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신 차려, 이도윤. 중사가 도윤의 뺨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너만 손해야. 우리는 아무 일도 없어. 너 하나 영창 보내고 저녁 처리하면 끝이야. 내 인생만 망가지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상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중사, 잠깐 나와봐. 중사가 짜증스럽게 일어났어요. 뭔데요, 지금? 급한 일이야. 빨리. 중사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묶인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온몸이 저렸고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도 저 멀리서 누군가 소리치는 목소리였죠. 이등병 이도윤. 이도윤 어디 있어? 급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죠. 이도윤, 내 할머니가 지금 부대 밖에 계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어느 할머니? 친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행정관이 들어왔어요. 이도윤, 너 외할머니 계시냐? 도윤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을 겁니다. 지금 부대 정문 앞에서 너 찾고 계셔. 내 엄마가 위독하시다고. 행정관의 말에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엄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가 위독하다고? 제발 할머니한테만 전해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가 여기 갇혀 있다고, 나갈 수 없다고. 행정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지금 상부에서 내 면회를 금지시켜놨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도윤은 의자에 묶인 채 몸부림쳤습니다. 제발요. 할머니한테만이라도. 하지만 행정관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죠.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도윤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20년 만에 엄마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찾아 부대까지 왔는데 자신은 여기 갇혀서 나갈 수조차 없었죠. 엄마. 도윤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묶인 손목이 아파왔지만 도윤은 계속 몸부림쳤어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야 했고 엄마를 봐야 했어요.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도윤은 여전히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웅웅웅. 헬기 프로펠러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부대 상공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오전 9시 햇볕이 내리쪼이던 연병장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저게 뭐야? 헬기다. 왜 이렇게 낮게 날아? 헬기 4대가 동시에 저공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웅웅웅.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기류가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켰어요. 나뭇가지들이 휘청거렸고 위병소 지붕의 기와가 덜컹거렸습니다.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야? 훈련인가? 아니야, 사전 공지가 없었어.
위병소 안에서 서일찬은 창문으로 하늘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옆에 있던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거 장군 전용 헬기 아냐? 말도 안 돼. 왜 여기에? 헬기들이 연병장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헬기가 땅에 닿자마자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투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이 내려왔습니다. 백룡 장군이었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뒤를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헬기에서도 장군들이 내렸습니다. 포스타 1명, 투스타 4명, 원스타 8명, 총 13명의 장군이 연병장에 도열했어요. 그 광경을 본 부대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등병부터 대위까지 모두가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죠. 차렷. 누군가 외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백룡 장군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나머지 12명의 장군이 그 뒤를 따랐죠. 군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쿵, 쿵, 쿵.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일직선으로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어요. 해부는 여전히 위병소 앞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흐른 피는 이미 마르고 있었고 손에 쥔 사진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헬기 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13명의 장군을 봤습니다. 어머니, 백룡이 해분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12명도 일제히 경례를 했죠. 박해분 어머니, 늦었습니다. 백룡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해부는 그들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산사태 현장에서 흑투성이로 구해냈던 그 젊은 장교들이었어요. 이제는 모두 별을 달고 있었죠. 해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룡아, 미안하다. 내가 이러려고 전화한 게 아닌데.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백룡이 무릎을 꿇고 해분을 부축했어요. 옆에 있던 투스타 장군도 함께 해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해분의 무릎에서 피가 흐른 흔적을 본 백룡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니, 누가 감히... 위병소 안에서 서일찬은 떨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죠. 동료가 속삭였어요. 야, 우리 어떡해.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있어. 백룡이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철컥 굳게 닫혀있던 셔터가 안에서 급히 올라갔어요. 서일찬이 부들부들 떨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각하. 백룡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이름, 이등병 서일찬입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룡이 물었습니다. 방금 전 이 어머니께서 면회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나? 서일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대답하라. 백룡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일찬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원스타 장군이 해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그냥 내가 때를 잘못 맞춰서... 어머니, 백룡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해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저 면회를 부탁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사정을 설명했더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진을 떨어뜨려서 밟혔다. 백룡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해분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군화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어요. 백룡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서일찬을 돌아봤죠. 이등병 서일찬. 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머니께 사과하라. 서일찬은 위병소에서 나와 해분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백룡이 말했습니다. 더 크게. 죄송합니다. 서일찬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백룡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어라. 예. 무릎 꿇으라고 했다. 서일찬은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의 자갈이 무릎에 박혔습니다. 고개 숙여. 서일찬이 고개를 숙였죠. 이마가 땅에 닿았어요. 어머니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그 자세 유지. 주변 병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백룡이 다시 말했습니다. 부대장 어디 있나? 예. 연대장이 급히 뛰어왔어요. 대령 계급장을 단 그였지만 투스타 장군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연대장, 이등병 이도윤이 어디 있나? 백룡의 질문에 연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 물었다. 지하, 격리실에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연대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백룡이 옆에 있던 원스타 장군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헌병대 즉시 소집. 이 부대 전체를 봉쇄하라. 예. 원스타 장군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헌병대 비상소집. 육군 제7보병사단 24면대 전체 봉쇄 명령. 부대 입구에 헌병 차량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헌병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연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죠. 백룡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도윤을 데려와라. 그리고 격리실에 가둔 이유를 문서로 제출하라. 예. 연대장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부관에게 급히 지시를 내렸죠. 당장 이도윤 데려와. 빨리. 부관이 뛰어갔어요. 백룡은 해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곧 손주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13명의 장군이 해분을 둘러싸고 서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어머니를 지키는 13명의 아들 같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지하에서는 발소리가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격리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이도윤, 당장 나와. 부관이 소리쳤죠. 도윤은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부관이 황급히 도윤의 포승줄을 풀었습니다. 빨리 움직여. 도윤은 사흘 동안 묶여있던 탓에 손목과 발목에 감각이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부관이 도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윤이 물었지만 부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복도를 지나며 도윤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대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복도에 줄지어 서 있었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도대체 무슨... 계단을 올라가자 헬기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지상으로 나오는 순간 도윤은 눈을 의심했어요. 연병장에 헬기 4대가 착륙해 있었고 별을 단 장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죠.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분이 이등병 이도윤입니다. 부관이 백룡 앞에서 경례를 올렸어요.
백룡이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했죠.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군복은 젖어 있었으며 손목에는 포승줄 자국이 선명했어요. 백룡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도윤. 백룡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예. 도윤이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백룡이 한 걸음 다가왔죠. 내 외할머니께서 여기 계신다. 가봐라. 도윤은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봤어요. 해부는 손주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0년 전 생후 6개월이었던 그 아기가 이제 성인이 되어 군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웅이. 해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윤은 한 발씩 다가갔어요.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할머니. 도윤이 해분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해분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많이 컸구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죠. 도윤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엄마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해분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웅아, 내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마지막으로.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죠. 제가 지금 가도 됩니까? 해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매가 데려갈게. 백룡이 연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연대장. 예. 연대장이 경직된 자세로 대답했어요. 이등병 이도윤을 격리실에 가둔 이유가 무엇인가? 연대장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게 부대 기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라. 연대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원스타 장군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각하, 이 부대 행정실에서 발견한 문서입니다. 백룡이 서류를 받아 펼쳐봤어요. 첫 장부터 눈빛이 변했죠. 이게 뭔가. 서류에는 부대 군수품 횡령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억 원대의 군수품이 민간에 빠져나간 기록, 그것을 묵인하고 금품을 받은 간부들의 명단까지. 백룡이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어요. 얼굴은 점점 굳어졌죠. 이도윤. 백룡이 도윤을 봤습니다. 내가 이 장부를 봤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우연히 열린 서류함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격리시킨 거로군. 백룡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연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각하, 그게 아니라. 닥쳐라. 백룡의 한마디에 연대장은 입을 다물었죠. 백룡이 옆에 있던 헌병대장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서류에 이름이 나온 간부들 전원 체포하라. 지금 당장. 예. 헌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연대장을 비롯해 서류에 이름이 적힌 중령, 소령, 대위들이 하나씩 헌병에게 끌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억울합니다.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지고 헌병 차량으로 실려갔죠.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대장이 체포되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연대장님이 왜 횡령이라니.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죠. 백룡이 남은 간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부대는 지금부터 국방부 직할 조사팀의 통제를 받는다. 모든 업무는 중단하고 조사에 협조하라. 예. 간부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백룡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등병 이도윤. 예. 내가 용기를 냈기에 이 부대의 비리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백룡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지킨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룡이 해분을 봤어요. 어머니, 손주를 데리고 가십시오. 우리가 특별 외박 승인했습니다. 시간 제한 없습니다. 해분이 고개를 숙였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백룡이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지휘 차량 준비하라. 어머니와 이도윤을 병원까지 모셔드려라. 예. 검은색 지휘 차량이 앞으로 나왔어요.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해분이 도윤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죠. 13명의 장군이 차량 앞에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해분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어떤 분이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착한 아이였어. 너를 너무 사랑했지.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너를 지킬 수가 없었단다. 목소리는 떨렸죠. 할머니, 도윤이 해분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차량은 병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뒤편으로 부대가 점점 멀어졌죠. 연병장에는 여전히 13명의 장군이 서 있었어요. 백룡이 나머지 장군들을 봤습니다. 형님들,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포스타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어머니께 이런 수모를 안긴 이 부대 완전히 뒤집어 놔야 해. 나머지 장군들도 동의했죠. 부대 전체 특별 감사 실시한다. 백룡이 명령했습니다. 비리 관련자 전원 색출하고 피해를 본 병사들 전원 조사하라. 이 부대를 완전히 정화시킬 것이다. 예. 장군들이 각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대는 그날부터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숨겨진 비리들이 하나씩 드러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병사들이 구제됐죠. 그리고 위병소에서는 여전히 서일찬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아무도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대 연병장에는 조명탄이 터지며 환하게 밝아졌어요. 오후 6시 전 병력 집합 명령이 떨어졌죠. 1,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연병장에 도열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낮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부대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죠. 차렷, 주임원사의 구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그때 연병장 앞쪽으로 13명의 장군이 걸어 나왔습니다. 백룡을 선두로 포스타, 투스타, 원스타 장군들이 일렬로 섰죠. 그 뒤로 해분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낮에 그 할머니? 장군님들이 직접 모시고 나오시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주임원사가 다시 외쳤어요. 정숙. 연병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백룡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퍼져나갔어요. 나는 육군 작전사령관 백룡이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죠. 작전사령관 투스타 장군이 직접 이 부대에 온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소집한 이유는 단 하나다. 백룡이 해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분은 박해분 어머니시다. 20년 전 산사태 현장에서 우리 13명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시다. 병사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때 우리는 모두 젊은 장교였다. 흙더미에 묻혀 죽어가고 있었지. 백룡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 이 어머니께서 맨손으로 우리를 파내셨다. 손톱이 다 뜯어지고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으셨다.
연병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그 은혜로 우리 13은 살아남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백룡이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께서 손주를 만나러 이 부대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위병소에서 모욕을 당하셨다. 사진을 떨어뜨려 밟혔고 면회를 거부당하셨다.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백룡이 계속 말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어머니의 손주 이등병 이도윤이 부당하게 격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연병장이 다시 술렁였죠. 이도윤은 부대 비리를 우연히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 격리실에 감금됐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말이다. 백룡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인가? 정의를 지키려는 병사를 가두고 은인을 모욕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부대에서 벌어진 일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다. 백룡이 옆에 서 있던 포스타 장군을 봤습니다. 포스타 장군이 앞으로 나왔어요. 나는 육군 참모총장 김태준이다. 병사들이 더욱 긴장했죠. 참모총장까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오늘 저녁 국방부 장관께 보고를 마쳤다. 이 부대는 전면 재편된다. 김태준 장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연대장 이하 비리 연루 간부 12명, 전원 구속 수사에 들어간다. 부대 군수품 횡령 규모는 3억 원대로 추정된다. 병사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부당하게 피해를 본 병사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복 인사나 불이익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힐 것이다. 김태준 장군이 해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해분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스타 장군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연병장이 숨죽였어요. 박해분 어머니. 김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20년 전 그날 어머니께 구조받은 13명 중 한 명입니다. 당시 저는 대위였습니다. 해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늘 어머니께서 당하신 모욕은 곧 우리 13이 당한 모욕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백룡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투스타 장군 2, 원스타 장군 8명이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13명의 장군이 일제히 해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1,000명의 병사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백룡이 말했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의 손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해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아닙니다. 백룡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군을 바로 세우지 못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김태준 장군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등병부터 장성까지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존재다.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 우리는 존재 가치를 잃는다. 김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오늘 이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조직 전체의 문제다.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백룡이 해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주는 지금 어머니 곁에 있습니까? 해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병원에 데려다 줬어. 며느리 곁에. 다행입니다. 백룡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해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룡아, 그리고 형제들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13명의 장군이 다시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어머니, 이제 돌아가셔서 쉬십시오. 백룡이 말했습니다. 손주는 우리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해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휘 차량이 다가왔고 해분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량이 출발하기 전 김태준 장군이 전 병력을 향해 외쳤습니다. 경례. 1,000명의 병사가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해분을 향한 경례였습니다. 해분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차량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연병장을 벗어나 부대 정문을 지나갔어요. 위병소 앞에는 여전히 서일찬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헌병이 그를 지키고 있었어요. 백룡이 서일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등병 서일찬. 예. 서일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너는 오늘 군인으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서일찬은 대답하지 못했죠. 군사법정에 회부될 것이다. 백룡의 선언에 서일찬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후에도 이 일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평생 내가 한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서일찬이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부대는 여전히 긴장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죠. 군인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명예란 무엇인가. 그들은 그날 밤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는 해분과 도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두 사람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도윤은 병실 문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가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기억하실까요? 해분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헤어진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안고 재웠단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죠. 도윤은 품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부대까지 가져왔던 그 사진이었어요. 3살 때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이 사진도 엄마가 찍어주신 건가요? 해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돌잔치 날이었어.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해분과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해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기적적으로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커졌죠. 어제 저녁부터 산소 포화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심박수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해분이 도윤을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들리는 거야. 내가 온 걸 알고 있어. 들어가 봐도 될까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말을 걸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손잡이를 잡기가 힘들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어요. 심장 박동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들렸죠. 침대에는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도윤은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엄마. 도윤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저, 도윤이에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지만 부드러웠죠.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엄마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심장박동기의 신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도윤은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저를 데려왔어요. 해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반대편에 앉아 며느리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웅이 엄마. 들리나? 우리 웅이가 왔어. 두 사람은 침대를 사이에 두고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 군대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구해주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았어요. 20년 전에 13명을 구하셨대요. 도윤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어제 다 오셨어요. 장군님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해분은 눈물을 닦으며 손주를 바라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며느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도윤이 깜짝 놀라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 엄마.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뛰어들어와 환자를 확인했죠.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외쳤습니다. 심장박동기의 신호음이 더욱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산소 포화도 수치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며느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으로 움직였어요. 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도윤이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엄마 말씀하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나. 그 한마디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며느리가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도윤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많이 컸구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도윤이 엄마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갖다 댔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해분도 며느리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웅이 엄마. 정말 다행이다. 정말.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병실 안은 눈물과 감사로 가득 찼죠.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도윤은 엄마와 할머니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이어진 가족의 손이었죠.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도윤의 말에 두 사람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오후 도윤은 특별 외박 기간을 연장받았습니다. 백룡 장군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었어요. 이도윤, 어머니 곁을 지켜라. 시간 제한 없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 도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병원 복도 창가에서 해부는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부대가 있는 방향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지금도 13명의 장군이 부대를 바로 세우고 있을 거예요. 해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며칠 후 부대에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깨끗하게 복원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군화 자국이 묻었던 그 사진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새 것처럼 복원되어 있었죠. 사진 뒤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처럼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치유하겠습니다. 13 형제 올림. 도윤은 복원된 사진을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엄마 보세요. 제가 3살 때 사진이래요. 엄마는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정말 귀여웠지.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해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폭우 속에서 13명을 구했던 그 순간을 그때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행이 돌고 돌아 손주를 구하고 며느리를 살리고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죠. 버스가 병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군인들이 보였어요. 젊은 병사들이 휴가를 나온 모양이었죠.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 젊은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일 거예요. 병실로 돌아가니 도윤이 엄마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들으며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해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죠. 멀리 부대에서는 저녁 점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사이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정의와 명예가 무엇인지, 진정한 군인이란 무엇인지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13개의 별처럼 반짝이는 별들이 하늘을 수놓았어요. 해부는 창밖의 별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손주와 며느리의 앞날에 그리고 저 젊은 군인들의 미래에 축복이 있기를.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깊은 감동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